여러분 안녕하세요, 마구사입니다. 오늘은 베란다에 있는 빨래 건조대, 이 뒤쪽에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빨래 건조대를 갈 거예요. 제가 보통 다루고 있는 주제가 인테리어와 DIY에 관한 내용인데요. 내 집을 어떻게 하면 예쁘게 꾸밀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하고서 이렇게 컨텐츠들을 찾았는데, 어느 날 부모님 집을 와가지고 둘러보니까 매우 많이 낡은 물건들이 보이더라고요. 여기 보이는 빨래 건조대도 말할 거 없고요. 경첩이 많이 헐거워진 싱크대, 볼트가 빠져가지고 덜렁덜렁거리는 콘센트, 방문에 낡은 경첩, 이런 군데군데 세월의 흔적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내온 부모님 집인데 매일 부모님한테 받아오던 것만 익숙해져 버리다 보니까 부모님 집을 한 번도 고쳐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인테리어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도 말이죠. 그래서 좀 반성하게 됐어요. 제가 나이가 지금 40인데 아무래도 제 나이 정도 되니까 부모님들이 아직 건강은 하시지만 벌써 환갑을 훌쩍 넘으셔가지고 여러가지 집을 손보시고 하는 거를 못하시고, 이런 것들을 또 수리하자고 남한테 맡기자니 이게 요즘 인건비가 워낙 비싸가지고 쉽게 시공업자들한테 짜잘한 거 하나씩 맡기기는 참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은 바로 이 자식들이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보통 나이 연령대가요, 한 30에서 50대 분들이 제일 많으신데, 그 정도 되시면은 부모님들이 저처럼 많이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처럼 여러가지 낡은 부분도 많고 교체할 곳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낡은 집에 잠깐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간단히 교체하거나 수리할 수 있는 것들도 한번 찍어볼까 해서 이렇게 먼저 이 베란다 빨래 건조대를 교체하는 방법에 관해서 먼저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빨래 건조대는요, 제가 인터넷으로 알아보니까 생각보다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스텐으로 녹슬지 않게 되어 있는 제품이 한 4만원, 5만원 정도 하니까 미리 주문해 놓고 아이들 데리고 부모님 뵐 겸 부모님 집에 가셔가지고 아이들 노는 사이에 한 15분, 30분만 투자하시면은 충분히 깔끔하게 갈 수 있으니까 부모님은 깔끔한 건조대로 바뀌셔도 좋고, 자녀분들은 부모님께 효도했다는 그 마음 하나 얻을 수 있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서로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저처럼 해보시기 바래요. 에이구, 방이 왜 이래? 아유, 날씨 좀 매서워라. 이 추운데 애들 고생이나 하는지 원. 글쎄다.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네, 먼저 붙어있는 옷걸이들을 제거하고요. 빨래봉을 제거해 줍니다. 빨래봉은 아래 껴있는 거를 위로 올려주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을 다 풀어주시고요. 봉은 끝까지 빼지 마시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조금만 안으로 빼주셔도 쉽게 뺄 수 있습니다. 이렇게 4개를 다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빨래거리에 묶여있는 끈을 풀어줍니다. 칼로 잘라도 무방하겠죠. 끈을 제거해 준 다음에는 전동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볼트를 풀어줍니다. 지금은 한쪽은 쉽게 풀어줬는데 나머지 한쪽이 나사산이 나가버렸네요. 이럴 때 예전에 제가 소개시켰던 역나사탭, 휘다리탭이라고 불리는 도구를 이용해서 풀어줍니다. 나사에다가 나사선을 내서 나사를 역으로 뽑아주는 장비입니다. 사실 이런 게 귀찮으시다면은 망치 같은 걸 이용해서 그냥 힘으로 뽑아주셔도 되고요. 편한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렇게 오래된 건조대를 제거시켰고요. 자, 이제 새로 주문한 스테인리스 건조대를 풀어봅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한 4만원 정도에 구매했던 것 같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2개의 스텐봉을 연결해서 하나의 스텐봉으로 만들더라고요. 일단 그거 먼저 조립해주고, 앙카보드를 이렇게 준비해줍니다. 아래쪽에
와셔를 먼저 하나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앙카, 볼트 이런 순으로 먼저 마련해 둡니다. 그리고 기존에 나있던 구멍에다가 그냥 앙카를 다시 박아 넣을 거예요. 먼저 빨래 거리를 벽면에다 대고 전동 드라이버 끝에다가 미리 나사를 붙여놔서 그 나사를 구멍에 고정시켜 줍니다. 끝까지 고정시키지 말고 한 80% 정도만 고정을 해 놓고요. 반대편 앙카를 박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양쪽을 번갈아 가며 튼튼하게 고정시켜 줍니다. 자, 그리고 반대편 작업을 할 거예요. 보통 이 빨래 건조대를 달다 보면은 빨래 건조대가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작업할 때 이게 작업을 좀 방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번거롭다고 하면은 테이프를 이용해서 먼저 한번 감아준 다음에 작업하고 설치 작업을 하시고 나서 이 테이프를 제거해 주는 방법도 하나의 팁입니다. 자, 다시 전동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달아주고요. 자, 이제는 뭉쳐있는 끈을 풀어주시고요. 끝단에 보면은 끈 두 개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쭉 빼셔가지고 반대편 쪽에 이어줍니다. 반대편 쪽에 보면 도르래 모양의 홈이 있는데요. 그 홈에다 밀어 넣으시고 쭉 내리셔가지고 아래 보면은 이 끈을 넣을 수 있는 홈이 있을 겁니다. 그 홈에다가 연결해 줍니다. 위로 잡아 당기면은 홈에 딱 고정이 되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한 개도 바로 아랫부분에 있는 홈에다가 연결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건조대 손잡이를 잡아 당겨주면 자연스럽게 두 개가 올라가서 끈이 팽팽해집니다. 한두 번 오르락 내리락 하면 더 정리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봉을 꽂아줍니다. 봉은 끝부분에서 튀어나온 길이를 잘 조절하셔 가지고요, 양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고정을 해주세요. 다치지 않게 막에도 끼워 주시고요. 자, 완성입니다. 사실 그렇게 대단한 효도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4만원 정도의 작은 금액과 15분에서 30분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이 정도로 깔끔하게 변했으면 저는 나름대로 만족해요. 사실 부모님 집에 와서 제가 하는 일이라고는 잠을 자거나 아니면은 어머님이 차려주신 밥 먹는 것 뿐이거든요. 부모님 집 왔을 때 한 번씩 이런 작은 효도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자, 그러면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자금을 실제로 관리하고 집행하는 업무,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금을 계획하고 분석하는 업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금을 조달하고 운용하는 업무,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숫자로 밥 벌어 먹고 사는 재무팀 박대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금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자금 업무는 보통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재무회계팀, 재무팀, 경영지원팀 이러한 부서 내에 소속해서 하나의 직무를 맡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규모가 커질수록 자금팀이라는 하나의 부서에서 다양한 업무를 하는
형태로 또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가 직무 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된 직무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회사마다 다를 수도 있고 조금씩 본인이 담당할 수 있는 업무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금 업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 자금도 3가지 정도의 내용으로 업무가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금을 실제로 관리하고 집행하는 업무,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금을 계획하고 분석하는 업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금을 조달하고 운용하는 업무,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부분은 자금 업무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마 자금팀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시게 되면 자금을 관리하는 일 혹은 집행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자금을 관리하는 일은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나 예금, 금융상품 혹은 대출상품을 실제로 집행하고 관리하는 일인데요. 만약에 기업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원재료대나 소모품 비용 혹은 기계를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광고 선전을 한다든지 이렇게 판관비의 비용 항목들이나 혹은 제조 원가에서 비용 부분으로 인식되는 부분에 있어서 발생하는 부분을 실제로 집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보통 한 달에 1번 내지 2번 정도 자금을 집행하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자금을 집행하는 날에 각 현업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온 내용들을 정리를 합니다. 현업 부서에서 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기업마다 다양한 검토 작업을 거치는데요. 보통은 내부 품위서를 거치고 세금 계산서 혹은 인보이스 아니면은 업체와의 계약을 한 계약서 아니면 또 대금을 지급해달라는 요청 공문이나 청구서 이런 다양한 요청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자금을 집행하는 사람은 해당 내용이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요청한 내용이 맞는지, 금액과 물건에 대한 사실이 맞는지, 혹은 거래처의 사업자 등록 정보와 거래처에게 지급해야 되는 지급 방법 등 이런 것들을 모두 검토를 한 뒤에 자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자금을 집행하는 경우는 기업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요. 보통 ERP 세팅이 잘 되어 있거나 아니면 내부적인 자금 프로세스가 잘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통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금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금 집행이라는 것은 또 사람이 작업을 하는지라 실수가 되게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조금 금액이 들더라도 기업의 ERP를 세팅을 할 때 이 해당 자금 프로세스를 문제없이 자금 결제자가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프로그램을 세팅한다든지 아니면 지급하는 절차를 전산에서 넘어온 자료를 바탕으로 ERP에 입력된 거래처의 지급 정보로 바로 이렇게 집행이 될 수 있게끔 편리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규모가 작거나 혹은 ERP 프로그램이 비교적 잘 세팅이 되어 있지 않는 곳이라면 직접적으로 매뉴얼로 자금 업무 담당자가 집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금을 잘못 집행하는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아주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틀림없이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금을 집행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기업이 활동을 하게 되면 반대로 들어오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보통 이렇게 입금이 되면 또 이 해당된 입금건은 어떤 것 때문에 발생했는지 그리고 어느 부서에서 해당 내용을 알고 있는지의 내용을 파악해서 말 그대로 또 회계 처리가 되고 입금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합니다. 기업에서 보통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항목이 있는데요. 집에서 보통 살면 보통 집을 빌려서 사는 경우에는 월세 혹은 전세 보증금이 나갈 수도 있고 자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낸다든지 재산세를 낸다든지 주민세를 낸다든지 다양한 세금의 항목들이 있는 것은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각종 가지고 있는 부동산과
동산에 관련된 지출을 모두 한다고 보시면 되고, 또 기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전기료와 가스비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제조 원가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력비라든지 가스비를 집행을 하고, 물품을 생산하거나 팔기 위해서 매입하는 제품의 원재료 혹은 제품을 포장하는 비용, 그리고 상품을 매입하는 데 드는 운반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출 항목이 있고, 또 부가세 신고, 법인세 신고를 하게 되면 각종 세금을 낼 수도 있고, 다양한 직원들의 인건비, 급여라든지 퇴직금, 그리고 수당, 상여, 이러한 인건비에 관련된 항목들을 또 지출을 합니다. 그럼 반대로 고정적으로 입금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고정적으로 입금되는 부분의 한 80% 이상은 수금입니다. 기업이 판매 활동을 했으면 그 매출 채권이 발생하고 매출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가 있잖아요. 해외에서 수금을 받는 경우는 외화가 되겠고, 국내 기업의 경우에는 현금도 있고 예금도 있고 또 어음으로 수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 자금 담당자는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관리해야 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업에서 필요한 자금들을 관리하고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지, 또 어느 정도의 자금이 들어올지 모든 것을 계획을 해야 되는데요. 자금 계획은 1년 단위, 그리고 월 단위, 그리고 주 단위는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일 단위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합니다. 1년 단위의 계획의 경우는 기업에서 특정한 연도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공장을 설립하거나 매각한다든지 등등 되게 커다란 이슈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계획하는 게 보통 1년 단위 계획입니다. 기업이 특정한 사업을 추가로 진행하기 위해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의 흐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단위 계획은 실질적으로 매출 채권이 수금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인건비나 혹은 매입대금이나 기타 재반 비용들이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급이 될 예정인지, 이렇게 수지타산을 맞춰보고 만약에 이게 플러스가 될 건지 혹은 마이너스가 된다면 부족한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지, 실질적으로 한 달 동안 굴러가는 사이클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고, 일 단위 계획은 당장 내일 어떤 돈이 나갈 것인지, 이건 거의 이제 지출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는데 어떠한 돈이 실질적으로 나가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 현업 부서와 컨택을 하면서 정말 실질적으로 나갈 금액 X에 대해서 계획을 하게 됩니다. 계획을 한다면 반대로 분석도 해야 되잖아요. 계획한 대로 자금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혹은 수금이 영업부서에서 이번 달에 20억에 대해서 수금이 될 예정이다, 자금이 15억밖에 수금이 되지 않았다면 왜 그랬는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다양하게 자금이 집행되고 혹은 자금이 입금되고 한 내용들에 대해서 분석을 토대로 우리는 이렇게 계획했는데 이 부분이 맞지가 않아서 예상한 재무제표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구나, 다음에는 그러면은 이쪽 방향을 좀 더 중점적으로 계획을 세워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자금의 흐름을 꾸준히 계획하고 분석하면서 최대한 실제치와 맞게, 그리고 그게 우상향할 수 있도록, 자금의 흐름이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분석을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자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것과 성격이 살짝 다른데요. 자금을 운용한다는 것은 기업이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며 어느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추가적인 이제 조달이나 투자,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자금을 유입시키는 과정 혹은 반출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은 계속 존속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나 혹은 그 기업의 투자 활동, 사업 활동을 금융기관들로부터 심사를 받고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보통 많습니다.
더 큰 기업이 되기 위해서, 더 큰 발전을 하기 위해서 외부적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사업 활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에 취직을 한다 하면 그 기업은 적어도 이런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는 기업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자금 담당자는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이것을 조달하고 있는 자금을 연장할 것인지, 혹은 기업의 재무 상태가 나아져서 상환을 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다른 상품으로 대환을 할 것인지, 이러한 자금을 운용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금을 운용하는 실무적인 방법이나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3가지의 방법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기업마다 방법도 정말 다양하게 차이가 있고 뭔가 영상으로 이거를 하나씩 설명해 드리기엔 내용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취업을 준비하고 직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글로도 좀 준비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더 자세한 부분은 글을 통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은 실질적으로 기업의 현금의 흐름을 관리하는 직무이기 때문에 꽤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거래와 다양한 내용들을 재무제표에 기장하고 재무제표를 만들어내는 과정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굴러다닐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굴러다닐 돈이 있어야지 거래도 하고 사업도 하고 직원도 월급도 주고 하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의 현금 흐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실수도 잦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꾸준하게 트래킹해야 되고, 매일매일 자금 일보를 통해서 자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바로 옆에 붙어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꽤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취직을 준비하거나 이직을 준비하거나 혹은 마음의 고민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고 있는데, 개인적인 부분은 블로그도 있고 제 인스타그램도 있으니까 DM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블로그 비밀 댓글을 통해서라든지 그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나 혹은 제가 경험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영상 열심히 준비해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뉴욕 피자 오빠예요. 오늘은 오페라 도장 깨기 제 2탄입니다. 비극적 오페라인데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오페라, 울고 싶을 때 보면 눈물이 주르륵 내리는 오페라, 작곡가의 삶이 녹아내려져 있는 오페라,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을 소개합니다. 라보엠은 파리의 가난한 동네인 나팅구를 배경으로 배고픈 예술가 지망생들의 일상을 그린 오페라입니다. 위층 오빠 시인 로돌포, 그리고 아래층에 사는 수놓는 여인 미미가 주인공이고요. 로돌포의 룸메이트들인 화가 마르첼로, 음악가 쇼나르, 철학자 콜리네, 그리고 마르첼로의 옛 애인이자 바람기 많고 화려하고 쿨한 센 언니 뮤제tta가 등장합니다. 푸치니 자신의 가난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쓰였다고도 하죠. 때는 크리스마스 이브, 다락방 아래층에 사는 미미가 마침 촛불이 꺼졌는데 그 불을 빌리기 위해서 시인 로돌프의 집을 찾아옵니다. 이 촛불을 빌리고 나가려는데 그만 열쇠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 와중에 촛불은 다시 꺼지고, 로돌포는 일부러 자기 촛불을 꺼트리고, 뭐하는 짓들입니까 이게 지금. 깜깜한 방에서 서로 열쇠를 찾는데 이미 미미의 열쇠를 찾은 로돌포가 시치미를 뚝 떼면서 미미의 손을 살며시 잡습니다.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녹여주겠다나 뭐래나 하여튼 작업 멘트를 날리며 유명한 테너 아리아의 하나죠. 그대의 찬송을 부릅니다. 자기는 가난하지만 마음만은 백만장자, 시인이라나 뭐래나 하면서 말이죠. 미미 또한 로돌포가 마음에 들었는지 자기는 술을 놓으며 살아간다며 요즘 말로 TMI, 내 이름은 미미라는 아리아로 자신의 일상을 소개합니다.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한 로돌포와 미미, 오늘부터 1일 하면서 속전속결로 연인이 됩니다.
사총서와 새로운 멤버 미미가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그들의 아지트 카페 모무스에서 한껏 들떠서 크리스마스 이브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때 마르첼로의 전 여친 뮤제타, 새로운 애인 알친도르와 함께 마차를 타고 화려하고 시끌벅적하게 등장하며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가 아주 재밌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나만 봐 뮤제타의 왈츠를 부릅니다. 이 바람둥이 옛 애인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마음에 안 드는 마르첼로. 웬 관심? 그러나 곧 자신의 행동이 질투라는 사실을 깨닫고 둘이 다시 합치면서 작품의 두 번째 커플이 탄생합니다. 약 2개월 후 마르첼로와 뮤제타가 운영하고 있는 여관 겸 술집에 미미가 찾아옵니다. 슬픈 표정을 하고 말이죠. 로돌포가 사랑이 식었느니 자꾸 집에 안 들어온다면서 마르첼로에게 하소연을 하는 미미. 그러나 사실 로돌포는 미미의 폐병이 위중한데도 가난으로 인해 그녀를 치료해줄 돈이 없음에 슬퍼하고 돈 많은 사람에게 그녀를 보내야겠다 마음먹고 한 행동이었습니다. 숨어서 이 모든 로돌포의 얘기를 우연히 듣게 된 미미. 그의 진심을 알게 되죠. 눈물을 흘리며 폭풍처럼 달려나와 로돌포의 품에 안기며 사랑을 확인하는 두 가련한 연인. 서로를 위해 사랑하니까 헤어지자며 잘 가요 내게 사랑을 해주니요 라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듀엣을 부릅니다. 하늘에서도 이들의 마음을 알았는지 눈이 살포시 내립니다. 결국 다시 예전처럼 싱글로 돌아간 로돌포와 마르첼로. 그리고 그 친구들은 여느 때처럼 장난치면서 다락방에서 놀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뮤제타가 길가에 쓰러져 있는 미미를 발견합니다. 폐병이 이미 너무 심해진 거죠.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데려옵니다. 친구들은 자기들의 마지막 소유물을 팔아 미미의 약을 사러 나가고 미미와 로돌포 둘만 남아서 처음 만났던 날 회상하며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미미에게 비치는 햇빛을 가리려 로돌포가 창가에 커튼을 치러 가는데 야속하게도 이때 미미가 조용히 숨을 거두고 뒤늦게 알게 된 로돌포가 미미 하면서 울부짖습니다. 그러면서 오페라의 마디가 내려옵니다. 아주 슬픈 비극이지만 가슴이 시릴 만큼 아름답고 또 서정적인 음악 덕분에 그 슬픔마저도 행복으로 승화되는 순수한 감성을 지닌 마상의 오페라 라보엠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